왜 정치의 길로 들어섰습니까? 처음에 안 하려고 했죠. 네. 저도 저를 알고 주변에서도 그런 좀 염려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안 하고 네. 싶었는데 롤 모델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그때 아니면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네, 되겠죠. 솔직해요.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한동훈, 법제사법위원회 이 의원으로서 10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아유 뭐 점수 정말 박하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시점에서 네. 비례대표 이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기득권들은요. 네. 국민들의 선택권을 없애려고 합니다. 반사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구도. 네. 그래서 나머지 세력들은 모두 그 하나의 구도에 의해서 연대하는. 이 에너지의 출처는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이렇게 되짚어보면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저는요. 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내 보이는 국회의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록 초선인데도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바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이탄희 의원을 모시고 왜 이탄희 의원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탄희 의원입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마이TV에는 처음 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처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뭐 익숙하실 것 같아요. 워낙 여러 유튜브 채널도 출연하셨고, 그죠? 근데 그래도 오늘 특별히 좀 설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접 이탄희 TV도 있더라고요. 예, 저희 뭐 네. 보좌진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채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1년 6개월 정도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구독자가 꽤 많더라고요. 구독자 수 혹시 아세요? 제가 최근에 체크를 잘 못해가지고 18만인가 19만인가 그렇게 네. 꽤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유튜브 치고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제가 올린 걸 봤어요. 네. 이탄희의 솔직한 고백이란 한 6분짜리 영상이었더라고요. 네. 요거는 글을 직접 쓰시고 그런 거죠. 예, 글은 제가 썼습니다. 네. 근데 비장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뭘 해도 좀 진지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근데 비장한데 또 네. 거기에 조회수가 막 28만이나 되고 댓글이 또 5천 개 이상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한 고백.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오 힘든 얘기가 중가 했더니 또 각오도 담겨 있고 계속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도 담겨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심정으로 그건 올렸나요? 제가 이제 한 3년 반 국회의원 했으니까 좀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쭉 되돌아봤는데 뭐 물론 보람 있었던 순간들도 있고 네. 그런데 사실 좀 좌절했던 순간들이 더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좀 이렇게 나열해 놓고 그런 순간들에 제가 꼭 좀 지켜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었던 사람들 얼굴도 떠올리면서 이걸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좌절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찰을 좀 해봤는데요. 평소에 생각하던 이 정치개혁 이거를 정말 꼭 해야 되겠다. 이게 결국 모든 일을 가로막고 있구나. 이 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일 하는 것도 어렵겠다. 그래요. 그런 결론에 다달라서 네. 이번에 한번 자 그렇게 이제 고심하고 뭔가 시민들과 유권자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간절한 무엇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오마이TV도 이제 그럼 이탄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본격적으로 탐험해 보려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제목이 이탄희의 솔직한 고백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심정으로 모셨어요. 이탄희의 좀 더 솔직한 고백. 나는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 자 그럼 이제 과거로부터 살짝 좀 올라가 봅시다. 우리 오마이TV에 처음 오셨으니까 말이죠. 2008년에 판사가 되셨더군요. 그리고 2019년 2월에 법원을 떠났는데 자 이제 좀 되돌아봅시다.
여러 가지 많은 직업이 있고 네. 또 이제 법조에서도 길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터인데 왜 판사가 되었습니까? 제가 사실 그 어렸을 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네. 제가 원래 판사가 꿈은 아니었습니다. 음. 이제 법대를 가고 사법시험을 붙기는 했는데 네. 뭐 성격으로 보나 주변에서 음. 볼 때도 변호사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러다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사건이 좀 있었어요. 네. 그 당시가 이제 이라크 파병, 음. 우리 참여정부 때인데 네. 이라크 파병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였는데 그렇죠. 강금실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때 이제 뭐 파병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적으로 어떤지 법적으로 어떤지 뭐 이런 등등 공무원들 의견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듣겠다. 네.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국민 참여수석실도 만들고 하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라크 파병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 국제 평화주의 조항이 네, 있거든요. 네.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근데 그 당시에 이라크전이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전쟁이었어요. 네. 그때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했던 전쟁이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특히 전투병 보내는 건 안 된다. 네. 헌법 위반이다. 의견서를 썼습니다. 네. 근데 뭐 일이 어떻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서명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사법 연수생들이 징계를 받았고 그 일을 겪고 나서 좀 제가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어린 마음에 네. 내가 좀 공부를 잘해서 판사가 돼서 좀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판사가 됐고요. 그렇군요. 네. 그 후에 이제 약 10여 년간 네. 판사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이 터졌어요. 네. 거기에 이제 폭로를 하셨고 그 후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일인데 근데 아직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아직 안 이루어졌죠. 네, 판결이 안 그래서 났습니다. 지금 뭔가 계속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네. 자, 어떻습니까? 그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했고 그것이 또 본인의 이제 이후에 운명을 결정지은 것이기도 한데 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문제 제기했던 그때 법원의 분위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세월이 좀 흘렀지만 지금의 분위기를 봤을 때 좀 뭔가가 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답답합니까? 조금은 달라졌죠. 근데 제 성에는 전혀 안 차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때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네. 그 제가 판사가 되는 과정은 그런 곡절이 있었지만 판사가 되고 나서는 그 직업이 참 좋았습니다. 자부심도 있었고 네. 또 재판을 하면서 법정에서 당사자들 이야기 하나하나 끝까지 말 안 끊고 들으면서 네, 네.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 그리고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고 네. 자부심을 많이 갖고 살았어요. 사실 재판을 좋아했죠. 네, 네. 그런데 2017년에 네. 소위 말해서 법원 행정처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거기가 청와대다 이렇게 보통 부르는 그런 이제 자리인데 가서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업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돼서 네. 그건 제가 못하겠다 해서 사표를 냈던 것인데요. 그 사표를 내면서 제가 네. 그런 문제 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불법적인 업무 한 건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판사들이 겉으로 법정에서 높은 법대에 앉아서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과 네.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판받는 당사자 몰래 재판에 개입하고 네. 박근혜 청와대와 연락하고 네. 또 판사들 내부에서도 서로 간에 권력에 따라서 줄 서고 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게 아주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중 생활은 정말 못하겠다 나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사법 신뢰를 위해서는 없어져야 된다. 네. 판사는 재판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저의 어떤 생각들을 다른 분들도 많이 공유를 해주셨는데 공감을 네. 해주셨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말이 그래서 법복을 입은 요원, 요원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독립된 재판기관인데 뭐 조직을 위해서든 청와대를 위해서든 무엇을 위해서든 요원으로서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하면 안 된다. 당사자들의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고 상처 주면 안 된다. 자, 근데 이제 그때 이거를 폭로할 건가 말 건가. 사실 전임들은 드러내지 않고 폭로하지 않고 그동안 쭉 지냈던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심이 많았을 텐데 저는 사실은요. 사표를 냈어요. 맞아요. 제 경우에는 이게 제가 뭘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제가 그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 컴퓨터 파일을 들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검찰에서 컴퓨터 압수수색하고 포렌식하고 몇 번 거쳐가지고 나중에 나왔는데 저는 제가 사표를 내므로써 이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저항을 한 것이 제가 했던 일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1년 동안 10년 동안 명예롭게 판사 생활 잘했고 이걸 여기서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체제에 대한 가장 큰 저항일 수도 있다. 내가 가지 않겠다. 그게 어떤 뭐 로얄 로드라고 하더라도 내가 안 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으로 사표를 냈던 건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대법원장도 바뀌고 이러면서 많이 알려지고 나중에는 이제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양승 대법원장 구속되는 사건까지 그렇게 이어졌던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 후에 변호사를 잠깐 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사실 그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나 제가 지금 보니까 이탄희 변호사, 이탄희 전 판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심을 더 많이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어울리죠, 사실. 근데 왜 정치의 길로 들어섰습니까? 처음에 안 하려고 했죠. 저도 저를 알고 주변에서도 그런 좀 염려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몇 번 거절을 했어요. 여름, 가을 이렇게 거절을 했었는데 참 사람 마음이 묘하죠. 겨울 이렇게 되고 해가 넘어갈 때쯤 되니까 저도 조금 마음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 즈음에 또 저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단 보석으로 나왔고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수족 역할을 했던 판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련된 판사들을 징계 청구조차 하지 않았어요. 면죄부를 준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배신감이 컸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돼서는 저는 기대를 많이 했고 이런 거죠. 저로서는 사실 제가 할 걸 다 했다. 내가 2년 동안 내 몫은 다 했다. 바톤은 넘기는 거니까 이제 바톤 넘겨받은 분들이 잘 해주시겠지 이런 거였는데 이제 징계 청구 안 하고 면죄부를 주는 건 저한테는 너무 큰 배신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내가 마무리를 하고 싶다. 결자 해지하고 싶다. 그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할 거면 공약을 정확하게 만들자. 그래서 1호 공약이 판사 탄핵 소추였어요. 그거는 국회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거 하려면 내가 국회의원 돼야 되겠다. 국회 들어가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자,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제 선배 정치인들이 걸어온 길도 좀 쭉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선배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지. 이 정도의 길이라면 나도 뒤따라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뭔가 롤모델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그때 아니면 특별하지는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솔직해야죠. 생각 못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좀 더 솔직한 거거든요. 생각 못했어요. 그 뭐 당연히 저도 20년, 30년 동안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런데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정치인의 삶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사법농단 결자 해지 진짜 그거 딱 하나를 생각했어요.
그거를 하는데도 내가 음.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고 그것만 해도 70년 헌정사에 없었던 일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내가 모든 걸 바쳐야 되겠다. 그때는 그 생각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사법농단 결자 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권에 왔는데 지난 이제 4년 동안 사법부의 변화는 좀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또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후퇴하는 모습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법부의 변화는 매우 더디죠. 매우 더디죠. 예. 약간은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사법부는 사실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하면서 네. 민복기 대법원장이라는 사람한테 법원을 전체적으로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어요. 네. 그 대신 대법원장 한 명은 박정희 대통령이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네. 그게 유신헌법의 기본 구조거든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제왕적 대법원장제인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법부는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대법원장 임명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네네. 지금도 최근에 또 두 번째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검찰 조직, 검찰 조직을 얘기하면서 제왕적 검찰총장 이런 표현을 그동안 썼는데 법원도 마찬가지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했던 방식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자기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아주 오랫동안 자기 신복 역할을 한 사람을 장으로 세우고 그 장이 모든 걸 다 장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자 이제 사법농단 결자해지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어쨌든 정치권으로 와가지고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나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4년간 해보니 재미가 어떻습니까? 재미가. 뭐 보람 있던 순간들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좀 짜릿했던 순간도 있었고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좌절이 더 많았어요.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좀 나눠서 설명해 보면 제 국회의원 생활은 1막 2막이 있는 것 같아요. 1막은 2021년 2월 달에 판사 탄핵 소추 성공했을 때 그때까지가 1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진짜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달렸어요. 제가 한 11월, 12월 그때부터 그 사법농단에 관여된 판사들이 퇴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어요. 도망가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잡아야 되겠다 내가. 그러니까 퇴직 전에 해야 된다. 왜냐하면 퇴직하고 나면 이제 탄핵 소추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눈물겹게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방문 판매식으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찾아가서요. 한 3시간 동안도 제가 설득해 본 적이 있어요. 종이 하나를 써서 들고 가는 거예요. 판사 누구누구 탄핵 소추안. 제가 쫙 써가지고 들고 가서 딱 내밀고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막 이야기를 해요. 질문을 하죠. 답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훅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장씩 서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민주당에 한정하지 않았고요. 사실 뭐 열린민주당, 뭐 정의당, 기본소득당 다 이렇게 도움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결국 100장을 넘겼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당 지도부가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직후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보궐선거 전이었고,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로 더 이상 이제 언론에 너무 노출되는 거 원치 않는다. 뭐 그럴 만한 상황이었죠. 근데 저는 저로서는 이게 제 국회의원 된 이유였기 때문에 이 싸움 안 하고 이 숙제 안 하고 어떻게 넘어가냐. 그래서 이렇게 모았던 거고 100장 딱 만들어서 의원총회 소집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 원내대표님이 받아주셨고 의총을 2번 했어요. 한 번에도 경론이 벌어졌는데 결론을 못 내서 2번 하고 결국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 기억은 2월 4일인데요. 국회 표결을 했을 때 179대 102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게 제 1막이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참 행운이죠. 네. 무언가 자기가 원했던 거를 조금이라도 이룬 정치인 네.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행운이었고 네. 이제 1막을 끝내고 네. 어찌 보면 이제 2막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네. 네.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지금 만주벌판으로 나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말을 달려야 되는데 네. 참 이게 어디로 달려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네. 말씀 주셨던 이제 롤 모델인 정치인이 누구냐, 네. 네. 정치인으로서 뭘 이뤄야 되냐 이런 고민을 사실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다음 총선에는 나가는 거죠? 정치를 계속 하는 거죠? 아니, 뭐 저는 네. 뭐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그러니까요. 네. 직을 걸고 제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다. 네. 일단 이걸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상태니까 네. 네. 뒷일을 생각 그래요.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제 지역구가 경기 용인시의 정이에요, 정. 네. 예, 가불병정할 때 정이죠. 맞습니다. 예. 네. 그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거기는? 뭐 경쟁자들이 막 이렇게 막 몰려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탄희로는 도저히 내가 못 되겠다 해서 없습니까, 별로? 아, 그게 해석을 붙이시니까 제가 말하기가 너무 민망한. 뭐 하여튼 경쟁자가 이렇게 딱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지역구가 참 독특한 지역구예요. 그 표창원 의원의 지역구였지 않습니까? 전 네. 의원. 표창원 의원이 이제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한 번만 했는데 그래서 초심이 흔들리는 것 같아 불면의 밤을 보냈다 이러면서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던 그 지역구더라고요. 그 후에 표창원 의원은 좀 만나보고 그랬습니까? 선거 직후엔 좀 뵀고요. 음. 근데 이제 좀 정치랑 거리를 두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여러 번 표현하셔서. 근데 표창원 의원도 네. 정치하면서도 고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두 분이 만나면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동병상련을 하면서 네.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네. 자, 이제 요즘은 이제 선거 제도 네.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네. 여기서 사실상 이제 올인하고 있어요. 네. 아까 그 본인의 유튜브에는 집착이라는 표현까지 써놓으셨던데 네.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다뤄보려고 네. 네. 제가 합니다만 지난 4년간 이 선거 제도권 말고 이제 주요하게 또 집중한 것이 사법농단 네. 그 분야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네. 속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주요하게 유튜브에는 한동훈 장관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 TV로 우리 오마이TV에도 이게 자주 등장하던데 네. 잠깐 우리가 한동훈 장관과 이탄희 의원과의 이 질의응답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신 후보자 관련돼서는 장관님이 혹시 판결문 보셨습니까? 이게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년 9월 4일자 판결인데요. 그 후보자 지금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학폭 관련된 판결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문을 보지 못했고요. 보도를 네. 통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이 판결문에 지금 인사정보 관련해서 접근을 못했던 거죠. 알지 못했어요. 확인을 못했던 거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의원님 이 법원 출신이시니까 더더욱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법원에서 저희한테 이 요구를 했었을 때 자료를 주고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요구한 적 있습니까? 과거에 이런 거는 여러 차례 했었죠. 이번에는 법무부에서 요구한 적이 없죠, 아예. 이 건은 아니라 기본적으로 판결문을 요청하는 절차 자체를 했는데 안 됐던 경우는 과거에 이미 쌓인 전례입니다. 네. 그 제도를 개선을 하는 게 장관님 본업입니다. 본업에 좀 충실하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다시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네. 좀 1년 전인데 네. 새삼스럽네요, 좀. 네. 그 지지자들이 막 당신 때문에 한동훈 장관 쩔쩔매는 거 봤다, 속이 시원하다 이런 댓글 많이 달리지 않았어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네. 많이 들었습니까? 네. 네. 자, 그동안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대결을 한 셈인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본업에 충실하면 좋겠다. 네. 자, 본업만을 놓고 본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한동훈, 법제사법위원회 이 의원으로서 네. 10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아유, 뭐 점수 정말 박하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그래도 어쨌든 예산을 4조 원 쓰고 직원이 네. 3천 명이 넘는 엄청 큰 기구거든요. 검찰청은요, 네. 법무부 산하의 지휘를 받는 하나의 청에 불과합니다. 아.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에요. 음. 근데 사실 뭐 국민들 느끼시겠지만 네.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들로 기억되고 있지. 장관의 본업, 법무행정, 범죄 예방이라던가 네. 아니면 수많은 이제 그 법무 관련된 그 여러 가지 행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 본인이 지휘하는 업무 아닙니까? 또 사면심사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업무들과 관련돼서 음. 본인이 약속한 것들 제대로 했다. 음. 이런 지금 인상을 전혀 우리가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본업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고요. 네. 근데 좀 정말 아쉬운 게 그냥 상황을 그냥 지나가는 답변들이 대부분이고 네. 그 이후에 어떤 진척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저한테는 뭐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분입니다. 그럼 뭐 50점 미만? 미만입니다. 아, 50점 네. 미만. 자, 그러면 이 정치를 하다 보면은요, 혼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가치가 비슷한 사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과 같이 뭔가를 막 도모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가운데 또 정치인들은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주로 그런 좀 중요한 것들을 할 때는 주로 누구랑 상의를 합니까? 저는 정치 동료랑 합니까? 가족이랑 합니까? 아니면 뭐 외부에 좀 함께 뭔가를 논의하는 사람들이랑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상의합니다. 다 상의합니까? 가족을 포함해서? 예, 가족들하고 상의할 때도 있고요. 네, 네. 또 어쨌든 이제 시민의 시각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네. 저도 여의도에 계속 한 3년 있다 보니까 네. 시야가 아무래도 여의도 시야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가족들도 자주 물어보고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네.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음. 그다음에 이제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다가 그만두신 분들 네. 계시잖아요. 어. 또 언론인들 조언도 많이 받고 다양하게 그래요. 듣습니다. 네. 또 저기 우리 보좌진들도 이야기 많이 듣고요. 그렇군요. 약 1년 전이네요. 2022년 9월이었으니까 정치개혁 2050 네. 여야의 신진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월 1회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런 건데 뭐 그 후에 이렇게 여야 정치인들이 같이 계속 뭐 모이고 있나요? 어떤가요? 아니면 좀 흐지부지 됐나요? 흐지부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정치 개혁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네. 각자 이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당파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그런 당파성에 따라서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활동력이 예전 같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발상 자체는 어떻게 해서 본인이 좀 직접 주도했나요? 아니면 누가 한 거를 좀 따라서 했습니까? 제가 일단은 많이 했고요. 네. 이제 제가 느꼈던 문제 의식을 좀 설명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문제가 뭘까요? 싸움만 하지 일을 하지 않는다. 정치가 싸움만 하지 일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제가 보면요, 네. 그 좌절스러웠던 순간들이 이런 거예요. 800원 버스 기사 김학의, 또 뭐 조선소 하청 노동자 유채한, 그다음에 신림동 반지하에서 돌아가셨던 그 홍수지양 가족들, 뭐 SPC 빵 만들다가 돌아가신 박선빈 씨, 쿠팡 물류센터에서 돌아가신 장덕준 씨 이런 분들을 제가 다 가서 직접 만나거나 친지들, 유가족들 오랫동안 대화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서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장에서 문제 제기하고 대안 제시하고 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이 국민의 때로는 주목도 많이 받고 이슈화도 되고 했는데 사실 거의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 800원 버스 기사 그 판결이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그 판사가요. 대법관이 안 된 걸로 알고 계신 국민들이 많으세요. 근데 대법관이 됐거든요. 그게 이슈화가 돼서 국민들 지탄을 받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냥 양당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관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라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는 네. 남을 깎아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이슈가 아니라고 하면 상대방을 타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슈가 아니라고 하면 아하.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흐지부지 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왜 우리나라 정치는 상대방 상대방 깎아내리는 정치만 하게 됐느냐? 왜 네. 싸움만 하고 있느냐? 반사이익 구조 때문이죠. 그 선택지를 죽여 없애서 네. 둘만 남겨놓으면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네. 네. 상대방을 도저히 찍지 못하게만 만들면 반사이익으로 내가 당선될 수 네.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끝없이 상대방 공격해서 네. 끝없이 민주당 혐오 정서를 자극해서 네.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그냥 어떠한 특별한 공약도 비전도 없이 대통령이 덜컥 된 거죠. 네. 저는 이 반사이익 구조가 유지되는 한 내가 원하는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정치하기 어렵다. 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을 정파를 넘어서 한번 해보자. 모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로 제시를 했던 게 국회의원 선거법 개혁, 두 번째가 대통령 결선 투표제. 네. 두 가지였습니다.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할 텐데. 네네. 지금 이제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초선인데 벌써 뭐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막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저희가 화면에 한번 그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만 갤럽이 이제 정기적으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등등등 있습니다만 저 뒤긴 합니다만 이탄희가 있습니다. 이탄희.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 1% 이렇게 나왔네요. 그다음에 시사인에서 또 이것도 갤럽에 의뢰를 해서 조사했군요. 현재 활동 중인 여야 정치인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했더니 이탄희 3위 3.8%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특히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국회의원은 한 번쯤은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생각도 간직하고 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진짜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습니까? 네. 네. 그렇게 행복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제 집권할 때 여당에 영입됐잖아요. 네. 우리 정치 지도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셨어요? 쉽지 않죠. 질문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 음. 일단 그건 뭐 당연히 인정해야 될 일이고요. 네. 아쉬운 것도 저는 많죠. 저는 이제 네. 제 자신을 촛불 생존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사법농단 사표 냈을 때요. 네. 제 친한 판사들이 주변에 모여 앉아가지고 너 구속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에서 내부 고발자의 삶이 지금까지 순탄치 않았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뭐 그 뒤로 당연히 구속도 안 됐고 네.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거 진실이 밝혀졌고 어느 정도 명예도 회복된 편이죠. 네. 촛불 혁명 덕분이었습니다. 사표 내고 나서 박근혜 탄핵이 됐고 네. 그리고 대법원장 바뀌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촛불 시민들이 그 당시에 요구했던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진 못한 것 같아요. 네.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사법개혁, 네.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네. 정치의 구조개혁에 있어서도 연합정치를 할 수 있는 참 절호의 기회였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거를 우리가 못 해냈던 거 그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이신데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뭐 지금 일단 현 대표고 여러 가지 역경들을 뭐 네. 헤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저는 말을 아끼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당 대표가 되시기 전에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뭐 현 대표고 음. 우리 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음. 같이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초선이기 때문에 당 네. 지휘부, 지도부에는 이제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누구보다도 막 정치 개혁에 대해서 앞장을 서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당의 지도부에 있는 한 사람이라면 어떤 점을 좀 더 우리 당의 문화를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봤어요? 사실 우리 당이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이 사실은 네. 저는 대한민국 정치 올스톱 된 데에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됐다라는 것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자체도 활기를 잃은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음, 민주당이 뭘 지향하는지 잘 모르겠다. 음,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네. 예. 왜 말로는 개혁을 하고 실제 행동은 멈먹거리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들은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된 것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지지자들께도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구조가 반사이익 구조지 네, 않습니까? 네. 우리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기 발전이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은 스톱된 상태가 되는데 저는 그 구조가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네, 계속해서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는데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사실 급급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꾸준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음, 국민들의 신뢰와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이슈를 개발하고 네,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과 폭로, 적확한 지적 이런 것들을 네, 충실하게 준비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이 정치 구조를 오히려 이 음, 좀 반사이익 구조를 깨서 우리 민주당도 각자의 의원들이 네. 자기가 천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에 네. 대한 문제도 계속 얘기하시는데, 자 금방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날라오는 윤석열 정권의 이 불화살 이런 네.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 독재라는 표현도 민주당에서 쓰고 있는데 이탄희 의원이 본 판사 출신의 이탄희 의원이 본 윤석열 정권 검찰 세력이 핵심에 있는 이 윤석열 정권의 성격 행태 이건 어떻습니까? 본인이 그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했을 법한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저는 좀 이 정도까지 올 것을 우려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네. 이 뼈대를 네. 형식적으로나마 갖춘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최악의 정치를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우리나라 정치가 네. 증오 정치 반사이익 구조라는 거 지금 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증오 정치와 검사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네. 나쁜 의미에서 찰떡궁합입니다. 아. 자, 증오 정치에서 음. 결국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의 완결판은 뭘까요? 상대방을 악마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의 완결판은 뭘까요? 음.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드는 겁니다. 음. 범죄자로 만들어서 낙인 찍고 네. 그러면 저 사람 도저히 못 찍겠지? 음. 그러면 그 반사이익으로 아무 네. 얼굴이나 마지막에 막판에 내세워서 네, 네. 정권을 다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음. 남을 수사해서 범죄자로 만드는 그 음. 기능을 원래 검찰이 부여받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정치 권력하고 하나가 돼서 이제는 당파적으로 네. 그 검찰의 권력을 음. 증오 정치 구조를 계속해서 악화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저는 대한민국의 증오 정치와 검사 정치가 네. 사실상 한 몸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의해서 만들어진 그 집권의 핵심 세력들의 성격하고 깊은 연관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 그 위에 검사로서 수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사회 경험,
근데 말이죠.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검사로서 지금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정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 관계에서도 염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야당 정치인을 수사할 때 꼭 여당 정치인 한두 명을 같이 끼워가지고 마치 균형을 이루듯이 이렇게 한 측면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야권에 대한 인사에 대한 수사, 심지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야권에서 막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진척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 염치 없게 이 정도로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의문인데 판사 출신이 볼 때는 더욱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사일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검사일 때 그렇게 하잖아요. 네. 검사들이 수사 잘못했다고 해서 책임지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증거 조작해서 징계받은 검사가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검사일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도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아까 도이치모터스 판결 네. 수사 말씀하셨는데 네. 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에 관련돼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네. 곧 결론이 날 거다라고 말한 게요. 음.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작년 7월 25일이었습니다. 지금 뭐 1년 하고 계절이 하나 더 지나가고 있는데 깜깜무소식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 다른 수사들 본인들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뭔가 당파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수사들은 네.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요. 자, 12월에 이른바 이제 쌍특검 그 중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예정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것까지 또 거부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선거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부 하나 안 하나 네. 이미 바닥이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제도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선거 시간이 그죠? 네. 그래서 뭐 소선구거냐 중대 선거구냐 이거는 이제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네. 하나 남는 게 병렬형을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준연동형으로 갈 거냐 이 비례대표제와 관련인 건데 자 아까 집착이라는 표현도 유튜브 방송에서 쓰셨다고 했는데 네. 이제 전에 조금 설명은 했습니다. 네. 증오 정치를 없애야 된다 이런 설명도 네.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왜 이 선거제도 특히 이제 지금 시점에서 네. 비례대표 이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자,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기득권들은요, 네. 국민들의 선택권을 없애려고 합니다. 반사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반사익 구조가 유지돼야지만 네. 이 증오 정치, 싸움만 하는 정치, 쉽고 편한 정치를 계속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자아내는 그런 기득권 언론들이 네.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 만약 국민들의 선택지가 넓어지면은요, 네. 네. 반사익 구조가 깨집니다. 정치인들도 경쟁해야 됩니다. 네. 보수도 경쟁하고 진보도 경쟁해야 되죠. 네. 각자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겠다. 음. 우리는 어떤 정책을 하겠다. 네.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같은 것들은요, 네. 서로 연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되고 음. 정치에 많이 참여하게 되겠죠. 네. 국민들이 정치에 많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득권들은 더더욱 위협받습니다. 네. 그래서 기득권들이 항상 이 반사익 구조를 유지하고 네. 선택지 넓어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선택지를 넓혀서 연합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요. 네. 대한민국 기득권 구조를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비전입니다. 네. 그런데 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고요. 네. 그건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릴 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입니다. 현행 우리가 선거제도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53개의 소선거구 지역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00석 의석 중에 대부분을요. 음. 거대 양당이 다 가져갑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의석수거든요. 저게. 네. 네. 그래서
사실 1,200만 표에 달하는 대규모의 사표가 네. 거의 매년 총선마다 발생을 하고요. 국민들의 선택권이 제한이 되죠. 네. 100석, 150석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정당은 두 개 정당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 선택권이 제한되니 47석 비례대표만큼은 네. 골목 상권으로 따로 보장하자. 음. 여기는 거대 양당이 들어가지 말고 네. 나머지 정당들이 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 네. 네. 이게 현행 선거제도입니다. 네. 그게 연동형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현 상황, 네. 국민의힘과 네. 민주당 이 입장이 지금 네. 병립형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갈 거냐, 말 겁니까? 거냐. 아니면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쟁점이죠. 네. 좀 이어서 설명을 하면 그래서 현행은 그렇게 47석 골목 상권을 보장하자는 것인데요. 네. 네.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민주당에 덜컥 네. 병립형으로 좀 돌아가자. 네. 네. 우리 촛불 이전인 2016년 제도로 돌아가자. 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한 취지는 이거죠. 네. 그 47석 골목 상권에 음. 국민의힘이 좀 뚫고 들어가서 네. 의석 좀 가져오고 싶다. 음. 그러니까 민주당 얘도 와서 좀 같이 먹고 네. 네. 서로 눈 감아주자. 음. 이런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유혹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대선, 다음 총선에서 네. 국민의힘의 현실적인 목표는 음. 묻지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네. 의석수. 음. 그걸 우리가 통상 110석이라고 합니다. 네. 네. 110석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립형으로 이렇게 되돌리게 되면요, 양당이 합쳐서 의석수가 네. 네. 290석이 나옵니다. 2020년 득표율로 계산했을 때요. 네. 네. 최대치로 했을 때. 2020년 득표율로 그때로. 그것만으로도 290석이 나와요. 네. 네. 2020년도에 우리가 위성정당 만들어서 양당이 합쳐서 283석을 했거든요. 그랬죠? 그게 87년 이후에 최대 의석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네. 네.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반사회 구조가 심해져서 네.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다 이런 분석을 하고 네. 있는데 네. 290석으로 더 심해지면 이제 22대 국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도 네. 2027년까지는 이대로 쭉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증오 정치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모욕 주고 체포동의안 보내고 그러다가 2027년 대선도 또 증오 대선 되는 거죠. 반사이익 노리면서 새로운 후보들 네, 저쪽에서 네, 낼 것이고요. 음.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의도를 가진 병립형 제안을 민주당이 응하면 절대 안 된다. 네. 네. 이런 주장입니다. 민주당이도 국민들한테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겠다. 위성정당 방지법 하겠다. 네.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지난 대선 때 주로 많이 얘기했죠?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당대표도 약속을 하고 당대표의 약속을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연대 보증도 했습니다. 네. 네. 그 약속을 했던 것은요. 그게 우리 민주당의 네. 오랜 정치개혁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음. 사실 이 연합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네. 민주당의 DNA 속에 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음. 몸으로 실천해 오셨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를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하고 연합했습니다. 음.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JP와도 연합을 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하는 과정에서 음. 처음엔 우리 호남 유권자들이 연합해 주셨죠. 네. 네. 나중에는 필요하다면 정몽준과도 단일화를 하셨습니다. 음. 이 연합 정치 구조, 네.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음. 다른 세력과 연합해서 협업하는 이 구조. 네. 이거를 대한민국 우리나라 민주당의 정치인들은요 항상 네. 주창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정치 개혁의 앞장선 정당으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왔던 것이고 네. 우리 이재명 당대표도 당시 대선 후보로서 국민한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음. 저는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네. 거기서 네. 준연동형, 그러니까 지난 대선처럼 이제 할 경우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 뭐 취지는 괜찮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이제 위성 정당이잖아요. 지난 네. 대선, 지난 총선 때 우리가 이제 봤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를 들면 국힘에서 위성 정당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우리는 약속대로 안 만들겠어.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건가? 네. 걱정하는 지지자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네.
1번 음.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한다. 네. 2번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했는데 국민의힘이 비토하거나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나아간다. 네. 네. 그런 경우에도 저는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네. 좋은 법안들이 많습니다. 자꾸 실효성이 없다 일부 언론에서 자꾸 나오는데요. 지금 몇몇 의원들이 네. 안을 제출했고 또 이탄희 맞습니다. 의원도 제출했고. 네. 네. 자꾸 실효성이 없기를 바라는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아요. 정치가 바뀌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피곤해집니다. 일하르게 경쟁을 해야 네, 되니까요. 그런데 위성정당 방지법은 실효성이 있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최근에 낸 법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위성정당의 정의는 나중에 합당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골목 상권에 자기 양자를 보내서 그렇죠. 거기서 의석을 어느 정도 얻은 다음에 나중에 한 집으로 합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네, 그래서 의석 부풀리게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합당을 하는 경우에 국고보정을 깎는 법안을 최근에 발의를 했습니다. 네. 절반 정도 삭감하는 거죠. 제가 정당 실무자들한테 쭉 확인을 해봤는데 국고보정이 절반 삭감이 되면 네. 인건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는 정당이 유지가 안 된다. 합당할 수가 없을 거다. 네. 다들 이렇게 한 목소리로 근데 이 이야기합니다. 법이 네. 이탄희 의원이 제안한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추진을 하자는 거고요. 안 되는 경우에는 네. 국민의힘만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국민의힘이 2020년에 네. 위성정당으로 19석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지역구 84석, 위성정당 19석 합쳐서 네. 103석 턱걸이를 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네. 우리 국민들께서 19석을 몰아주실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수 신당과 경쟁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이미 보수 신당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네. 민주당이 지금 지역구만으로도 단독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교훈이 뭐냐? 네. 다음 총선을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네. 단일 구도, 단 하나의 전선으로 치르면 네. 소선거구화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중에 누굴 선택하느냐 1대1 대결 구도가 아니라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구도. 네. 그래서 나머지 세력들은 모두 그 하나의 구도에 의해서 연대하는 네. 이런 구도가 되면 소선거구화에서는 어차피 네. 제3 후보 이하는 사실상 사표고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을 찍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싣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네. 교훈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민주당이 오히려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낮은 자세를 취하니까 오히려 국민들께서 김태우 후보를 완벽하게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투표율이 40%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총선도 오히려 민주당이 우리가 단독 180석 또 하겠다 이렇게 나설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국민들과 한 정치개혁 약속 지키고 위성정당 안 만들고 네. 오히려 연합 다수파 속에서 반윤석열이라는 연합 다수파 속에서 우리가 맏형 노릇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만큼은 우리 민주당께 힘을 실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면 충분히 지역구만으로 일당할 수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이 위성정당 무리하게 만들 필요가 없고 네. 민주당이 만약에 위성정당 안 만든다? 그러면 국민의 위성정당은 더 초라해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거는 연합정치 좋은 것 같은데 현 수준에서 봤을 때 네. 연합을 할 만한 소수 정당들, 괜찮은 정당들, 그러니까 저들과 연합하면 좋겠어. 유권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러한 소수 정당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중에는 만약에 지난번처럼 조정은 의원처럼 시대전환의 의원 됐다가 또 이렇게 국힘으로 가는 사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정은 의원은요 네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음. 위성정당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 시대전환으로 음. 득표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으면은요 시대전환 이름으로 조정은 의원이 득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네. 우리가 찍을 수 있는 진보 야당들이 없다. 네. 충분치 않을 수 있죠. 물론 지금도 네. 민주당 의원들 지금 180석 더 많이 만들어봐야 소용없고 용해은 의원 10명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린 지지자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정당들이 창업을 할 겁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우리 민주당이 빨리 결단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새를 자꾸 풍기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우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그런 우려를 하는 이유, 연합 좋긴 한데 연합할 만한 소수당이 과연 얼마나 존재하나 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총선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소수당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한 2, 3년 정도 국민들에게 모습을 보여보고 신뢰를 얻고 뭐 용해인 의원처럼 말이죠. 네.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마치 떴다방처럼 이 총선판에 등장하는데 과연 무엇을 믿고 저들과 연합하지 이런 우려를 가질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일리가 지금 이제 충분히 없으니까. 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네.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네.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이거 3% 컷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 돼야 비례대표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과연 지금에 있는 그 소수 정당 중에서 그럴 만한 데가 있을까 이렇게 또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대로 가면 네. 국민들이 이제 선택권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네. 네. 이 구조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양당 카르텔법이 특히 도입이 네. 되면 네. 제가 아까 이제 병립형 선거제도라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제도를 설명했는데 네. 사실 그것의 다른 이름은 양당 카르텔법입니다. 왜냐하면 290석이 만들어지니까요. 네. 그 290석 만들어진 양당 카르텔법이 되면 네. 22대 국회는 지금대로 쭉 가는 거고요. 국민들은 2027년까지 엄청나게 고통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네. 이탄희 의원께서 이렇게 절박하게 막 여러 매체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조금 이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네. 하는 이유가 네. 아까 이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온 것 같은데 네. 뭐 좀 느낌이 네. 우리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민주당의 흐름이 그냥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으로 갈 듯하다 이 느낌을 강하게 받으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선거법은 어차피 네. 관행상 지도부가 결정합니다. 양당 모두. 음. 그래서 지도부가 결단을 해줘야 될 거라고 네네. 많은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현실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보다 눈앞의 유혹에 흔들리기 쉽고 그렇겠죠. 지금 어쨌든 깜깜이 협상으로 들어간 이후로 침묵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빨리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네, 조금 더 드리고 붙이세요. 싶은데 네. 공간을 우리가 열어줘야 음. 새로운 세력들이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야 국민들의 선택이 넓어집니다. 네.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신당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 네. 등등등 나오는데요. 저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창업은요, 그 네. 어떤 것이든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차피 선택은 국민들이 네. 하는 거니까요. 네.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음. 그 중에서 22대 국회 때 일정한 이상으로 득표를 한 정당들이 네.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 민주당이 할 일은 음. 그렇게 구성이 되고 나면 음. 그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반대 의지가 확고한 세력들을 가지고 개별 사안별로 연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요. 네. 자, 검찰개혁 법안. 우리가 수사 기소 완벽하게 분리하는 법안 통과시키지 못해 가지고 네. 지금 한동훈 장관과 등 가지고 서로 입씨름하면서 참 국민들 앞에서 민망한 상황 연출한 네. 거 아닙니까? 수사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 다른 정당하고 협업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부작용도 덜하고 통과시키는 과정도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수 네. 유권자들 중에서도요. 네네. 10명 중에 2명, 3명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찬성하십니다. 너무 심하니까요. 윤석열 네네. 대통령이. 극으로 보수를 다 통합해버리려고 하니까요. 촛불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니까. 네. 그런데 이 10명 중에 2-3명의 보수 유권자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정당으로서 22대 국회에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세력과 검찰개혁 법안도 연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거꾸로
노란봉투법 등등의 진보적인 이슈들은 진보 야당들과 연합해서 처리하는 네, 거죠. 네. 당장 안건조정위원회만 해도 음. 우리가 제3당 네.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데 없어가지고 무소속 의원까지 찾고 이런 음.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막 보수 언론에서는 꼼수 탈당 이런 음. 프레임으로 우리를 굉장히 악마화하고 네. 네. 그런 일들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음. 먼저 음. 방을 내어줘야 골목 상권을 비워줘야 네. 다양한 세력들이 창업해서 우리가 연합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네. 이거를 저는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연합에 대한 강조를 하셨는데 한편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네. 지지자들 중에는 연합도 하면 좋겠는데 연합 전에 이 18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음. 그 얘기는 네. 제대로 된 사람을 공천을 했는가? 이 얘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제도가에 관심을 갖는 게 맞느냐? 아니면 내 지역구에 제대로 된 사람, 그게 170석이든 180석이든 제대로 앞으로 일을 할 사람을 선별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게 더 나은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둘 다 해야죠. 둘 다 해야겠죠. 둘 다 해야죠. 음. 만약에 선거법이 안 바뀌면요. 네. 국회의원들 물갈이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이 강화되거든요. 네. 둘 다 해야 됩니다. 선거법을 바꿔서 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네. 현행법을 유지하는 겁니다. 음. 현행법을 유지하고 국민의힘의 양당 카르텔 유혹을 거부해서 우리 민주당이 네. 단독 180여 석에서 의석이 조금 줄더라도 음흠. 연합 정치, 개혁 정치 네.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음흠. 거기서 개혁 정치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구성원들로 22대 국회에 공천을 잘 하도록 만드는 거. 네. 두 가지는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탄 의원의 말씀을 들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들 중에서 와, 우리 이탄 의원이 맞다라고 강하게 박수를 못 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상대가 누구냐, 상대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성격이 검찰 독재의 성격이 우리가 지금 체험하지 못했던 매우 독특한 그러한 정권이다. 거기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려면 일단 민주당의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사내 벤처는 안 되냐? 사내 벤처. 왜 꼭 밖에서 연합을 하려고 하냐? 민주당 안에서 사내 벤처가 가능한 걸 하면은 이탄 의원 같은 사람들도 좀 더 자유롭게 발언하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어때요?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그동안 네. 사람의 문제도 물론 있겠죠. 네. 그런데 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매번 몇 명씩 물갈이 하는지. 제가 아까 세 보니까요. 네. 지난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거의 750명 이상 물갈이했습니다. 그래요. 국회를 새로운 국회를 2개 반 만들고 남습니다. 네. 근데요, 새로운 네. 물을 계속 집어넣어도 그릇이 썩었으니까 물이 계속 썩는 겁니다. 네. 그 썩은 그릇 자체를 깨야 됩니다. 구조를 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민주당 이야기를 하자면 네네. 이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만이어서 그러냐? 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윤석열 정부와 네. 매일매일 불화살 날라오는데 방패 들고 싸우고 네. 저기서 칼 찌르면 우리도 칼 찌르고 이렇게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려면 하나의 단일 대우, 단일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매일매일 현안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일을 못 하는 겁니다. 다른 음.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한편으로는 당내 당, 음. 당내 그룹, 네. 개혁 그룹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지만 네. 한편으로는 당이 분열하면 안 된다. 네. 당이 한 목소리여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내 당으로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도 이것이 또 분열 프레임에 걸립니다. 아. 그리고 민주당이 음. 의석수가 과연 부족해서 개혁을 못했느냐.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2020년에 우리가 지역구만으로 163석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했습니다. 음. 우리가 163석을 해서 충분히 단독 일당이 됐는데 네.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합당해서 꼭 음. 180석을 만들었어야 할까요? 음. 그 17석을 차라리 열린민주당과 합당하게 하거나 다른 진보 야당들과 더 합당하게 하거나 해서 네. 진보 야당 교섭단체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네. 진보 야당 교섭단체를 만들었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은 개혁 입법들이 처리됐을 것이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을 것이고 그러면 2022년 대선도 안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현실주의입니다. 네. 이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때 그 길이 안 통했으니까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네. 정치인의 자세이지 우리가 실패한 거 대충 눈 감고 넘어가면서 그 길로 또 다시 가겠습니다. 또 의석 몰아주세요. 네. 저는 이게 민주당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 계승한 정치인이라고 하면 네. 정직하게 우리 현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의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네. 연합정치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러면서 어쨌든 국힘은 지금 병렬형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돼가지고 네.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냥 현행대로 간다. 네. 그럼 이제 국힘은 위성정당 당연히 만들겠죠. 우리가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을 하고요. 일단 일단 추진하고 만약 안 그런데 쪽에서 됐으면 거부하면 거부하고 그러면서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겠죠. 국민힘이.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좋겠다. 저는 만들지 만들 말아야 필요- 된다. 필요가 없다는 필요가 겁니다. 없다 이렇게 예. 했는데 실제로 오히려 선거에서도요. 여기에 대해서 네.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줄까요?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네. 네. 음. 뭐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요. 네네. 제 이야기를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고 네네. 우리가 과연 어떤 길로 가야 되는 음. 건지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만약에요. 음. 병립형으로 돌리고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1대1 구도로 우리가 치르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글쎄. 저는 네. 훨씬 선거 결과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네. 등등 네. 여러 가지 신당들이 창당을 하려고 하는데 음. 우리 민주당이 이제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네. 네. 국민의힘과의 담합을 하는 겁니다. 음. 신당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음.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음. 행사하는 거죠. 네.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겁니다.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겁니다. 네. 실제로 이것은요. 네. 양대 재벌이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담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 네. 윤석열 심판이라는 단일 구도로 음. 내년 총선을 치르기가 어려워집니다. 음. 민주당은 뭘 잘했냐? 네. 민주당도 기득권 아니냐? 그러니까 소수당으로부터 민주당이 비판을 받고 국민들이 비판하시겠죠. 네네. 국민들이. 국민들은 다양한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국민들이 비판하시겠죠. 그러면 또 다시 네. 민주당한테 180석 몰아자 본들 뭐가 바뀌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네. 잘못하면 양당 모두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윤석열 심판이라는 단일 구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의 의석수 한두 석에 집중하다가 큰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심판 이 단일 구도에 집중하게 하려면 네. 병립형으로 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 나와서 막 다 걸었다 나는 직을 걸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직을 어떤 직을 건 거예요? 뭐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당 대표도 아니고 제가 네.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네. 아니지만 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사실 이런 기회는 잘 오지 않습니다. 천재 이룰의 기회입니다. 네. 일단 보수가 네. 촛불 혁명 이후에 네. 다시 한번 분화하고 있고요. 우리 민주당이 소선거구 덕분에 네.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구도만 유지한다면 네. 충분히 일당을 지역구만으로 할 수 있는 지금 경우가 됐습니다. 네. 이런 시기는 역사에서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 혁명 이후에 네네. 우리 시민들이 원했던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지 못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그런 개혁 구조를 만들지 못해서 네네. 너무너무 국민들께 참 죄를 지었는데 네.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또 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저는 세컨 찬스는 와도 잘못하면 서드 찬스는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국회의원 직인이 네. 내가 이거를 걸고라도
계약되는 것은 맞겠다. 선거법 개혁은 못하더라도 네. 적어도 계약되는 것만큼은 맞겠다. 민주당이 여기까지 고생해서 와서 막판에 똑같은 놈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그렇다면 말씀을 국회의원직을 건 게 병립형으로 갔을 때 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때 가지 않고 위성정당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래요. 집중하고요. 네. 뒷일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선거 제도에 대해서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정치 개혁을 하는 이유가 정치를 개혁하는 것은 이제 출발일 뿐이고 네.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맞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원 되신 지 이제 4년째 쭉 해보니까 우리 사회가 뭔가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구나라는 걸 이제 모두가 이제 공감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좀 역동적으로 만들려는 그 희망의 씨앗들은 곳곳에 있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좀 좌우를 둘러봐도 이 절망의 모습들만 많습니까? 정치만 바뀌면 됩니다. 정치만 바뀌면. 근데 그리고 그렇게 정치의 구조가 바뀌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이요. 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각 세대가 음. 자기 시대의 과제에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와 정치적인 성향이나 네. 가치관은 다를 수 있지만 네. 한때는 어쨌든 경제 성장에 천착했던 세대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주화를 우리가 이뤘던 것이고 네, 보편적 복지를 이루고 음. 각 전면부의 성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국력이 쇠락하고 있는 이유는요. 정치가 구식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추격 국가였지만 이제는 음. 선도 국가가 됐습니다. 네,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네, 네, 저출생 문제만 하더라도요. 네, 선진국들도 각 나라마다 해법이 다릅니다. 네, 어떤 나라는 육아휴직을 더 활성화해서 하기도 하고요. 음. 양성평등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네, 네, 어떤 나라는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을 많이 들여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 찾아줍니까? 정치가 찾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정치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싸움만 합니다. 상대방 깎아내리는 것만 합니다. 네, 우리가 세수가 지금 59조 원 펑크 났다고 네. 합니다. 이 59조 원 세수 펑크 난 거 어떻게 음. 메울지 토론하는 정치인들 보신 적 있어요? 음.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소득도 줄고 음. 식비 오르고 월세 음. 오르고 네. 이자 오르고 음. 회사는 사람을 아예 안 뽑고 네, 상반기면 고독사가 2,600명이 넘었어요. 음. 그리고 지난 5년간 네,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국민들이 연인원으로 900만이 넘었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인데 정치가 문제 해결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력이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것에 천착하지 않고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네. 어찌 대한민국 국력을 다시 살리는 일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네, 지금 이 일에 제가 집중을 하는 이유도 희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집중하는 것이고 이것만 되면 다시 대한민국이 다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천착하고 있다. 네, 네. 얼마나 많은 민주당의 그 의원들이 이런 거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많은 관심이 좀 있나요? 어떤 거? 그럼요.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음. 지난 3년 반 동안 네,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네, 정말 참 좌절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네, 자괴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음. 국회의원들이 낮에는 네. 이 증오 정치, 싸움만 음. 하는 정치에 스스로 어떻게 앞장서다가 네, 밤이 되면 내가 왜 이래야 되냐 이불킥하고 네. 이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음. 제가 와서 국회의원 입장이 돼서 같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어쨌든 저도- 이렇게 열심히 네, 저도 밖에서 유권자의 한 명으로서 정치를 바라볼 음. 때는 네, 사람은 물갈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수치를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회를 2번 하고 반을 다시 세울 만큼 우리가 사람을 집어넣어도요. 이 구조에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지금도 많이 있고요. 네, 네. 다만 지도부가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지켜보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 것이고 음. 지도부의 침묵이 길어지면 절대 안 된다. 국민의힘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오늘도 네. 저의 긴 이야기를 듣고 네.
설득이 되시고 마음이 움직이신 우리 지지자들이 네.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요.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지금의 당 지도부가 지금 민주당이 항상 걸어왔던 그 정치 개혁의 역사를 네. 이탈하지 않도록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부에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용기를 넣어주시고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네. 직접 이제 이 사안을 주장하고 계시니까 네. 언론들은 이거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이제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 주요 언론인들도 다 이게 중요한 걸 알고 있죠. 예, 오늘 대표님도 아시겠듯이 네. 정치를 오랫동안 지켜보셨던 모든 언론인들은 다 이게 중요한 걸 압니다. 네. 근데 동시에 이제 지금 구조에 포획돼 있기도 하죠. 언론인들도. 그래서 남 깎아내리는 거, 네.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이벤트로 싸움하는 것, 네. 말싸움하는 영상들, 고성 오고 가는 거 이런 게 보도에 많은 양을 차지하니까 네. 그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뭐 저한테도 사실은 싸움 네. 붙이려고 하는 언론도 많이 있죠. 특히 우리 당내에서 싸움 만들려고 하고 네. 네. 말 실제 제가 했던 말과 전혀 관계없이 맥락을 바꿔서 네. 따옴표 따서 언론 보도하고 그 보도를 다른 정치인한테 내밀고 코멘트 하게 하고 그래서 네. 그 코멘트 묶어가지고 분열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그런 언론인들도 있고요. 네. 둘 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네. 정말 이번 사안만큼은 결정권을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단독 1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네. 국민의힘의 요구만 거부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진짜 이번에는 해냈으면 좋겠어요. 네. 국민들이 180석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네. 제대로 우리가 성과를 못 냈는데 정말 마지막에 역사에 작은 선물이라도 좀 남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탄희 의원에 대한 자료를 전에 것들을 어디서 봤더니 네. 결핍이 나의 에너지다. 뭐 이런 표현 어딘가 있었어요. 네.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라면서 언론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지금 이 에너지의 출처 뭔가에 대해서 내가 이거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뭔가 하는 이 에너지의 출처는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이렇게 되짚어 보면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저는요. 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필요한 일에 집중해서 제 모든 것을 쏟아 넣으면 네. 그래서 그 일이 성공을 하면요. 네. 동지들이 남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네. 결국 그게 저에 대한 신뢰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2017년부터 한 7년 동안 네네. 뭐 운이 좋았죠. 네,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어떤 것도 제가 계획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눈앞에 일에 천착하고 네. 열심히 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그냥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일이 너무 중요하고 제가 이거를 그냥 눈 감고 지나갔다? 더 이상 제가 정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까 그냥 저는 눈앞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네. 자, 1시간 20분 동안 네. 이제 오마이TV 시청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요. 네. 제가 질문을 했지만 좀 못다했던 얘기 네. 하신다면요? 저는 참 민주당을 좋아했습니다. 네. 지금도 좋아합니다. 네, 네. 제가 어렸을 때 서울 풍납동이라는 데 살았는데요. 네. 거기는 물난리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아파트 1, 2, 3층까지 물이 확 차오르면은 네. 아파트 4층에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족들이 일주일, 2주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촛불 키워놓고 밤도 새고 그렇게 어울려 지내는 게 좋았고 네. 민주당이 그런 철학, 그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아끼고 보살피고 혼자만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기에 부족하기에 네. 울타리가 돼주는 그런 정당이라고 믿었습니다. 네.
그걸 몸소 실천해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했습니다. 네, 네. 두 분이 네. 이야기했던 우리 민주당의 정신, 그것을 우리 민주당이 네. 더불어민주당이 음. 계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기억하고 네. 그것을 계승해 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네. 그런 당원들이 우리 민주당의 주인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민주당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이 정치개혁의 과정 속에서 든든하게 다시 자리매김하고 자기 정체성도 확인하고 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이 세상을 바꾸는 연합 정치의 마청으로서 네. 촛불 혁명 때 박근혜 탄핵을 이뤄냈던 마청으로서 네. 다시 한번 국민들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 TV에 첫 출연했는데 네. 괜찮았습니까? 저는 뭐 제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사법농단에 저항했던 이탄희 판사가 2019년이었네요. 사직서 제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관이 추종해야 할 것은 사적인 관계나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적인 가치다. 조직원으로 전락한 판사를 세상은 존경해주지 않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군요. 사적인 관계나 조직의 이익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적 가치를 위한 정치 역시 이탄희 의원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일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하신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들이 이탄희는 누구인가, 또 지금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잘 지켜보셨으니까 앞으로도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오연우가 묻다 이제 여기서 마칠 건데요. 오연우가 묻다 말고 제가 진행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나누구입니다.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 사실 300여 명의 국회의원을 이제 22대 총선에서 다시 뽑을 터인데요. 이름이 알려져 있는 국회의원 몇 명 안 되죠. 그리고 또 방송과 주요 언론에서 다루는 국회의원도 몇 명 안 됩니다. 수많은 예비 출마자들, 예상 출마자들이 있는데 언론의 노출이 거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걸 모토로 하고 있는 오마이뉴스가 모든 예비 출마자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우리 오마이TV의 170만 구독자와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하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20분 동안 혼자서 나는 누구인가를, 물론 제가 진행합니다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아직 오마이TV를 구독 누르지 않고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마이TV의 자발적 시청료 내기 하단에 지금 전화번호 나오죠. 그걸로 나도 가입 문자 주시면 월 10,000원의 자발적 시청료 내기에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탄희 의원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어느 지역구에 출마를 희망하고 있죠? 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갑 지역구에 심상정 의원이 현역으로 계신데요. 거기에 도전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나누구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오마이TV의 170만 구독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건데요. 일종의 열린 스튜디오입니다. 오마이뉴스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거를 모토로 창간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22대 총선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께 공평한 기회를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해서 마련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룰이 있는데요. 전체 발언 기회는 20분입니다. 그런데 5분, 10분, 5분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5분은 먼저 저와 가벼운 인터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분은 출연자가 온전히 이 10분을 써서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룰이 있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5장입니다. PPT든 사진이든 5장의 자료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10분간의 자기소개가 끝나면 다시 저와 이야기를 5분 정도 나누는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룰은 모든 출연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